안녕하세요. 명언으로 보는 인문학의 성경섭입니다. 자, 오늘은 귀여운 어린이들이 불러주는 도토리 동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는 다람쥐가 아주 좋아하는 열매죠. 도토리를 좋아하는 생명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 거위벌레입니다. 그런데 도토리와 도토리 거위벌레는 과연 어떤 사이일까요? 잘린 가지들은 도토리 거위벌레라는 작은 딱정벌레가 생존을 위해서 벌인 작업의 결과물입니다. 이 벌레는 거위목처럼 긴 주둥이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위벌레인데 암컷은 도토리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은 다음 긴 주둥이로 가지째 잘라서 땅에 떨어뜨립니다. 도토리 속에 들어있었던 알은 애벌레로 부화해서 도토리의 과육을 먹고 자라고,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 위해서 낙엽이 쌓인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흙집을 짓고 겨울을 나게 됩니다. 곤충학자들은 도토리 거위벌레의 가지 자르기를 종족 보존을 위한 진화적 적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덜 익은 도토리의 성분이 애벌레 먹이로 적절하고, 또 도토리를 일찌감치 나무에서 분리해서 설익은 도토리에 알을 까면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동물에게 먹힐 확률이 낮아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어미벌레가 애벌레들이 도토리를 먹고 큰 뒤에 땅속으로 쉽게 파고 들어가서 알이 도토리 땅에 묻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잎이 달린 가지째로 떨어뜨리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니까 그야말로 도토리 거위벌레 절단 행동, 정말 미래를 대비한 신통방통한 생존 전략입니다. 인간도 미물인 이 도토리 거위벌레에게서 생존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불확실성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방법입니다. 불확실성은 극복할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토리 거위벌레처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를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각본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 전략을 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가상 스토리 중에서 개연성과 논리적인 적합성을 갖추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다시 도토리 거위벌레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 작은 딱정벌레의 절단 행동에는 애벌레를 성충으로 잘 키우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 플래닝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도토리 거위벌레는 먼저 애벌레가 당면할 수 있는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애벌레를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도토리의 상태는 어떤 건지, 잘 먹고 잘 커야 되겠죠. 그래서 애벌레가 든 도토리가 다람쥐나 멧돼지 같은 짐승들에게 먹힐 확률은 얼마나 높은지, 또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땅속에 들어가서 흙집을 지어야 되는데 보다 땅속에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를 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습니다. 덜 익은 도토리에 알을 낳는다면 아무래도 애벌레에게는 좋은 먹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고, 덜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도토리를 먹는 산짐승들이 주워 먹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그리고 덜 익은 도토리를 땅 위로 떨어뜨려 놓으면 다 자란 애벌레가 쉽게 땅속으로 파고들어서 성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미벌레는 도토리 나무를 자르는 절단 행동을 실천합니다. 덜 익은 도토리를 골라서 잘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알을 넣은 뒤에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나뭇잎째 잘라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도토리 속의 알이 충격으로 상하지 않도록 충격 완화를 위해서 이파리를 그대로 가지째 잘라버리는 겁니다. 정말 머리가 좋은 거죠. 모성애가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좌우합니다. 이 한 마리의 작은 딱정벌레에 불과한 도토리벌레 모성, 이 속에 담겨있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전략이 숨겨져 있는 자연의 섭리,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선택의 연속을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발레라는 세계에서 참으로 많은 선택을 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1996년이었죠. 37살의 나이로 최연소 국립발레단 단장에 취임해서 발레 대중화로 한국 발레 르네상스를 열었다, 이렇게 평가받는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얘기입니다. 최 감독은 제1교포 2세입니다. 1983년 국립발레단원으로 한국에 와서 30년을 지냈지만 아직도 말이 좀 서툽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 한국 발레를 향한 열정만큼은 모두 알아줍니다. 최태지에게 발레란 자신이 살아내야 할 하나의 세상이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지만 않다면 어디든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발레를 즐기는 관객층을 늘리려는 뜻도 있었지만 무용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의도가 컸습니다. 무용수는 자주 무대에 서야 관객의 박수를 받으면서 기량을 발전시키고 항상 긴장하게 됩니다. 최태진은 9살부터 발레를 시작했어요. 내 인생에서 발레를 떼어낼 수 없다, 발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신 고등학교 은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최태지에게 발레는 하루하루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이었죠. 발레를 사랑하지만 결혼하면 절대 무대에 서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수십 번씩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발레라는 무용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로 최태진은 결혼해서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발레화를 아예 벗어 던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대학까지 마친 그녀가 한국에 오게 된 건 순전히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부모님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던 그녀가 일본에서 장학생 선발에 지원을 했는데 한국 국적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때 발레를 그만둘까 생각도 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벌 수 있지만 예술은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최태지에게 한국으로 가라, 고국으로 가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오신 부모님으로선 딸인 최태지만큼은 정말 차별 없이 하고 싶은 발레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최태지가 국립발레단을 선택한 이유는 조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최태지가 선택한 발레 대중화는 어찌 보면 그녀를 대한민국 국립발레단으로 보낸 그 메신저 역할한 돌아가신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일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37살이라는 나이, 또 한국말도 서툴죠. 제일동포 출신 무용수를 국립발레단장에 앉힌 것 자체가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한 파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뛰어난 행정 능력도 친화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우려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12년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있으면서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 현장을 그야말로 이곳저곳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연간 보통 한 100회 정도 지방의 소도시나 작은 마을까지 찾아가는 공연도 했고, 공연 제목도 말 그대로 찾아가는 발레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석구석을 돌다 보니까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정말 이른 아침부터 관객들이 극장 앞에 발레를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렸을 정도였다고 그러네요.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의 수준도 아주 놀라웠습니다. 감사의 편지가 쏟아지고 발레단을 이끌고 온 최태지 단장은 또 복지시설, 장애아들을 찾아가는 공연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아들을 위한 공연에서 공연에 집중하는 장애아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장애아들도 예술 감상하는 데는 차별이 없는 거죠. 빈부격차, 지역격차, 또 몸이 편한지 이런 이 장벽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낸 겁니다.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공연 내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네요. 그래서 최 단장은 발레와 관련된 일이라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해설이 있는 발레, 찾아가는 발레, 10,000원짜리 발레, 이게 다 최태지 단장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이런 대중 프로그램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당시에 걸출한 무용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김주원, 김지영, 이원국, 김용걸, 지금도 쟁쟁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용 스타들이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 발레를 통해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해설이 있는 발레로 유명하죠. 최태지 전 국립발레단 단장이 이번에는 새로운 기획으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제자와 함께 발레, 무용수의 삶을 말하는 발레 토크쇼. 오유림 기자가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날갯짓을 해보지만 백조는 기어이 쓰러져 죽어갑니다. 유난히 감정 표현이 어렵다는 빈사의 백조. 10여 년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발레리나로 활약한 베테랑이지만 스승 앞에서는 처음 만났던 16살 어린 제자로 돌아갑니다. 작품 연습, 제 몸 만드는 걸 다 도와주신 분인데 실은 아직도 리허설 할 때 옆에 계시면 긴장돼요. 1996년 최연소 국립발레단장에 취임한 뒤 한국 발레를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 최태지 씨가 제자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단장 취임 직후 기획해 화제를 모았던 해설이 있는 발레가 작품 해설에 치중한 반면 이번에는 무용수들의 땀과 애환을 담았습니다. 어떤 작품 속에서 전장하고 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중화의 결과 관객층의 변화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발레 관객의 한 90% 정도가 무용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별로 안 왔죠. 초대권도 많이 나가고. 그런데 최태지 이후에는 일반 관객 90% 이상으로 관중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발레는 최태지 이전, 최태지 이후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 최태지 단장이 2010년, 2013년에 또 한 번 큰 일을 저지릅니다. 듣는 순간 귀에 꽂히는 듯한 프로코피예프의 강렬한 음악. 현대적이고 세련된 몸짓. 장 크리스토프 마이오 안무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고전 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두 남녀의 미친 듯한 사랑은 폭풍 같은 음악과 함께 무대를 휘감습니다. 마이오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무대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정명훈 상임지휘자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마에스트로 정명훈이죠. 2013년에 정명훈하고 이 협연하는 겁니다. 국립발레단이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했는데 이때 이제 아주 재미난 뒤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 단장은 단원들의 발레 수준은 높지만 이제 음악이 따라주지 못하는 걸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마에스트로 정명훈과 한번 같이 협연을 해보면 어떨까? 2010년에 정명훈 씨가 지휘하는 공연 콘서트장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린 겁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정명훈 지휘자 정도면 발레단과 협연 거의 뭐 생각하지도 못할 때거든요. 분장실에서 무한정 기다리던 최 단장이 이제 지휘를 끝내고 나오는 정명훈 씨를 보고 저 국립발레단입니다.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만 국립발레단 공연을 해보면 계속 같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질 거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정명훈 마에스트로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정명훈 씨가 이제 너무 애절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침 이제 서울시향에 로미오와 줄리엣 연주가 있는데 중간에 이제 발레 연기를 좀 임시로 끼워놓은 겁니다. 임시로 끼워넣었어요. 근데 공연을 마치고 정명훈 지휘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국 발레가 이렇게 발전했냐? 협연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하는 그런 공연에서 발레가 협연이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최 단장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연습할 때는 뭐 단원들에겐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이 기가 빠진 모습을 보였다거나 그 다음에 모습이 흐트러졌다. 당장 프로그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주 음악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 때문에 이 현역 시절에 제가 인터뷰할 때 보면 항상 쉰 목소리를 냅니다. 원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아주 단원들에게는 엄격한 그런 최태지 단장.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최 단장 꿈은 발레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는 사실 젊은 시절에만 합니다. 유명한 외국 발레단도 보면 나이가 들면 이제 몸피가 불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동작이 둔해지죠. 그래서 40, 50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다른 예술보다 짧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서 활동 기회를 늘리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능인 아이들을 빨리빨리 발굴해서 키우는 그런 정규 학습 시스템을 만들고, 또 교육비 부담 때문에 또는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재들을 발굴해낸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오늘 웃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부대끼면서 사세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보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알았으면 해요.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미 도토리거위벌레가 그야말로 새끼들을 위해서 선택한 나무가지를 자르는 이 계산된 행동과 최태지 발레 무용가가 발레 대중화를 위해서 선택한 행동,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갈림길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좋은 선택이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내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